네, 참 무시무시한 시장입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은 사실 뭐 연말 분위기를 느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시장만 봤을 때는 굉장히 초비상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오늘 긴급 진단으로 랭킹5를 좀 구성해 봤는데요. 두 분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IS의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급등하는 환율 말 그대로 오늘 1,486원을 봤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또 1,478원쯤에서 움직이니까 사람 심리가 참 웃깁니다. 이쪽에서 움직이다 보니 아까보다는 좀 진정됐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전히 환율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2,400선을 내주었고 지금 뭐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2,100여 개 정도 되는 상황이라서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빠르게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2,400선 이탈, 코스닥도 2%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내내 좀 부진했어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지 그 진단을 먼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 얘기로 하면서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고환율, 초비상 사태에 대해서 1,500원 정도도 열어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계속 올라가니까 뭐 어디까지 더 갈지 사실 뭐 예측하기도 어려운 이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고환율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수혜 섹터들도 오늘은 줄줄이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차라리 사는 걸 따라 살까? 근데 외국인들의 자금은 계속 이탈하고 있는 상황. 손을 뭐 쓸 수가 없어요. 김태성 본부장님, 환율 초비상 사태, 투자자분들 도대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적당한 선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선을 지키지 못하니까 참 대응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나라 K 증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고환율 수혜주라 불리우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실제로 그들은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냈죠. 하지만 이제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였을 때 이제 그들이 수혜를 보는 거지. 네. 이렇게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고환율 수혜주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무너지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지금 원달러 환율 1,500원대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그 가격 위로 올라가진 못하고 그 밑에서 일정 부분 안정화를 좀 찾아 보이곤 있긴 합니다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 과감하게 들어오기가 어렵죠. 들어오는 순간 환차손을 보면서까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사야 되는 건 뭐죠? 반도체 IT 투톱. 하지만 원달러 환율 때문에 그들을 사지 못하니까 그들은 이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 게임을 좀 해서 네. 환차손에 대한 커버까지 할 수 있는 소부장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 그것들이 지금 시장에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의외로 예. 지수 대비 반도체 IT 투톱 대비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나름대로 이제 강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그러한 이유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뭐 두 기업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다르죠. 네. 하지만 이렇게 이제 강하게 움직일 때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지금 따라 움직이는 그런데 지수는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올리기에는 자금이 한정적이니까 조금은 더 적은 자금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힌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공교롭게도 미국에서도 엔비디아가 주춤할 때마다 브로드컴이 다시 한번 모멘텀 플레이를 해주고 브로드컴이 과하게 올라와서 좀 쉬어가게 되면 결국 다시 엔비디아가 왕의 자리를 또 차지하면서 이런 수급의 핑퐁 게임을 계속 쳐주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이제 핑계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네.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이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잡힐 어떤 근거도 이유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뉴 노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고환율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네.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 나갈 구멍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오늘 그 힌트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장 마감하고 나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이 종가 기준으로의 수급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종가 기준으로 수급을 체크를 했는데 기관 혹은 외국인이 들어와 있다면 그 종목군들은 저는 더 가져가시거나 비중을 조금은 더 확대를 하시면서 평단을 관리를 하셔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 반대로 나는 반도체 IT를 가지고 있는데 내 종목은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라고 하시면
그 종목군들은 일단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 쪽도 질문이 준비되어 있긴 한데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도 이제 확실히 좀 옥석가리기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네요.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 종가상으로 체크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환율을 뭐 하루하루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증시 이탈 계속되는데 오늘은 현선물 쪽에서 약간의 또 방향성이 달라서요. 물론 현물 시장에서는 코스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지금 뭐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그렇지만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1,700억 원 정도 지금 일단 순매수하는 게 집계가 되고 있어서 약간의 희망을 가져도 되는 것인가, 환율 급등 현상이 너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해도 괜찮은지 유창희 본부장님, 네. 그래도 오늘 선물 보시면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은 희망적인 걸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정도의 수량인가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이것도 종가로 가면 더 줄어들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일단은 그냥 중립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24일에도 외국인 거의 매수매도 없었고요. 현선물.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선물 한 2,800개약 매도가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유가증권 시장은 거의 관망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증시가 순간적으로 1,486원까지 치솟으면서 주가가 급락으로 전환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매도가 엄청 많았는가?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1,600억 정도. 이게 뭐 적다 많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이 정도 지수 하락인데 외국인 1,600억 정도 매도라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전에 본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여기에 대해서 현재 환율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이게 엑시트 할 정도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좀 빨리 끝날 것인지, 그러니까 다시 뭐 1,300원 힘들겠지만 우리가 뭐 계엄이든 최근 뭐 탄핵이든 이런 이슈로 인해서 사실은 다른 국가 대비해서 원래대로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원화가 약세를 띠는 거라면 지금 1,400원 넘을까 말까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국내 정치적 이슈들 때문에 한 6, 70원 정도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길게 갈 것인가 아니면 좀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인가라는 어떤 결론은 못 내리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은 아직은 중립적인 시각.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서 공격적으로 뭔가를 액션을 취한다라기보다는 조금 현금 비중을 일부 확보해 놓고 흐름을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냥 섣부르게 이 정도면 뭐 더 올라가 봐야 예를 들어서 1,490원 갔을 때 에이 지가 더 가봐야 1,500원이겠지 하고 내가 먼저 주식 사야지 네. 하기보다는 한번 확인하고 차라리 조금 주식을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환율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시장을 진입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고민이 훨씬 더 크겠지만 외국인들도 어떻게 보면 현선물에서 방향이 다르다는 건 좀 뭐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우리 증시가 지금 좀 무너지고 있는 걸 보면 대외적인 변수보다는 확실히 우리 정세 문제 좀 크게 받아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지수 자체를 보면 코스피가 그래도 2,400선 위에 다시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수 저점을 계속 낮춰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계엄령 쇼크 당시에 주저앉았던 부분 제외하면 사실상 지수 하단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서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무너진다라고 좀 우리가 그 최악의 상황을 좀 가정해 봤을 때 기술적인 지지 라인을 설정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김태성 본부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저는 뭐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부터 우리나라 증시는 도망갈 때는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있고요. 도망갈 때는 이미 타이밍 늦었습니다. 지금은 만약 현재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 이 구간을 만약 이탈하고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사고 싶으셨던 종목을 사는 게 맞고 근데 사고 싶으셨던 종목을 아무거나 막 사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중심은 결국 실적과 이제 수급인데 수급은 내려놓아야 되죠. 그러면 실적이라도 좋은 쪽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면 결국 반도체 IT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약바이오 일부,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이 있죠. 기술 이전이라든지 최대 실적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나름의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저는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2차 전지는 네. 고민이 됩니다. 네. 이건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게요. 지금 더 살 수도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2차 전지만큼은 일단은 조금은 더 관망 스탠스를 가지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여기서 더 빠진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번에 올라올 때 물론 이제 FSD라든지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전기차 캐즘에 대한 수요 회복 이야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지금 올라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투심이 정말 그야말로 극악이다라고 좀 표현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밀려 내려왔다 그래서 싸다 그래서 좀 사기보다는 한 번 더 이 반등을 좀 확인을 하고 사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는 사실 펀더멘탈과 센티멘탈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펀더멘탈은 그냥 그 회사의 기술을 이야기하고 센티멘탈은 그 기업에 대한 수급 그 심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기업들의 어떤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예. 근데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선호하는 기업들은 그들의 기업의 기술력에 문제가 없는데 수급적인 부재 때문에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는 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만약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은 피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기업의 가치라든지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면 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 힌트를 좀 찾아보자라고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 관련해서 그래도 반사 이익을 누릴 거라고 기대했던 섹터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피할 수 없을 때 즐기자라고 봤던 게 조선, 그리고 음식료나 화장품 이런 쪽이 될 텐데 오늘은 이쪽도 다 같이 쉬어간단 말이죠. 조선은 뭐 최근에 신고가 영역까지 왔으니까 잠깐 숨고른다라고 치더라도 나머지 쪽들도 다 같이 쉬어가고 있어서 확실히 뭐든 좀 과유불급이다. 적당히 환율 올라가면 이쪽이 뭐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 수혜보다는 거의 뭐 투매를 부르는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될까? 유창희 본부장님, 네. 고환율 수혜주들 보유자분들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환율 수혜주라고 해서 또 구분이 좀 필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환율 얘기해드릴 때 예. 기아 자동차 탑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한 1%, 거의 2%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환율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기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가가 계속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들 기업은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은 뭐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이 나온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환율 수혜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고민을 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어요. 화장품 같은 관련해서도 환율에 대한 어떤 수혜 기대감도 있지만 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가 환율 그 수입 가격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셔야 될 필요 있어요. 그럼 자동차하고 조선은 왜 그러냐? 철강 가격이 급격히 오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철강사들은 여전히 철강 자체가 약간 공급 과잉 부분들이 있어서 그들이 비싼 철강석을 사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공해서 줄 때 이것을 다 전가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자동차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는 길게 봤을 때는 좀 수익성이 좀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음식료 업종군도 사실은 환율 피해주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수출이 잘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나마 좀 버티면서 신고가를 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약간 기업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주식 한 15년 이상 하신 분들이면 과거에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키코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모든 수출 기업들은 일정 부분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 해지를 걸어놓거든요. 보험을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정 그 레벨 이상으로, 밴드 이상으로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게 된다면 이 환율 한 해지를 걸어놓은 게 오히려 손실이 되는 경우가 많이 간혹 네.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시면 중소기업들 환율 때문에 위험하다는 뉴스를 가끔 보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 키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말 좋은 기업도 흑자 보도 나거나 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뭐 공포심을 들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율이 너무 올라가더라도 수출 기업이 무조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체크를 하시면서
좀 중소보다는 좀 네. 중대형 쪽으로 해가서 접근을 하는 게 조금은 안정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딱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환율 수혜 섹터 안에서도 좀 가려봐야 되는데 여전히 조선이나 자동차 같은 쪽은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까지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키워드가 되고 있는 환율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좀 시장 자체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결국에 그 제한된 자금들이 여기로 다 가고 있더라고요. 양자 컴퓨팅 관련주, 간밤 미국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세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 증시에도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자가 붙었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다 시세가 크게 나고 있고 양자 컴퓨터 ETF 쪽에도 자금이 많이 몰린다라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굉장히 불안한 지금 시장에서 이쪽이 뭐 길이 될 수 있는 건가,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최근에 구글 이슈도 있었죠. 미중 경쟁 관련된 이슈도 붙었죠. 그러다 보니까 CES도 앞두고 있어서 양자 암호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 더 큰 포모가 오기 전에 이거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 걸까요? 그러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만약 양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면 아이언큐를 사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네. 적절한 선택인 거죠. 네.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보다는 참 K국장에 대한 방송을 하는 제가 미증시 기업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예. 양자 기준,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기술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막 걸음마를 좀 하려고 일어나 보려고 하는 상황이고 네. 그들은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출발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져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장주가 신성 델타테크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가장 이제 높은 시가총액을 좀 기록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뭔가를 한다라기보단 관계사 자회사에 이제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양자 컴퓨터 혹은 이제 초전도체 막 이런 재료들을 좀 묻어가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양자 네. 컴퓨터의 대자이라고 신성 델타테크를 했는데 뭐 네, 이런 한국 첨단 소재 것들이죠. 이런 기업인데 예. 근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앞서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에 대한 압박 때문에 대규모로 거래가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이런 소태화 종목군들을 지금 공략을 하면서 시세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야 당연히 양자 관련주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칫 매수를 했을 때 대응을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또 힘들어질 수 있음은 좀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양자 컴퓨팅이 만약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기술력들이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원래는 통신주들이 가장 먼저 강해야 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SK텔레콤, KT, LG U+. 하지만 그들은 전혀 지금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테마에 어떻게 보면 흐름을 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보다 통신 부품주들이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엮이면서 시세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리드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뒤늦게 대한광통신이라고 하는 기업도 통신 부품주 안에서 또 오랜만에 얼굴을 좀 보이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라서 만약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시다면 직접적인 양자 컴퓨팅 기술은 아이언큐를 보시는 게 맞고 네. 그렇지 않고 그것을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대입을 해서 커플링되어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신다면 일단 1순위는 솔리드 2순위는 없습니다. 3순위도 네. 없습니다. 그래서 솔리드만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제 오늘 워낙 지금 시세가 많이 난 상황이라 기업은 좋겠지만 타이밍적으로 보면 저는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솔리드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늘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려서 만약 예. 재공략을 한다면 6,250원 그 밑에서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조급하게 공격적으로 쫓아가실 때는 수익을 보기가 좀 어려울 예.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좀 쉬어갈 때 6,000원에서 뭐 5,500원에서 6,200원 이 사이 밴드 안에서 좀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기회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양자 암호랑 직접적으로 또 연결이 있는 거 우리 증시에서 이제 관련주 내에서 찾기는 어렵다 보니 통신 장비 쪽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최근에 그 안에서도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쪽을 보자 얘기해 주셨어요. 가격은 6,250원쯤에서 한번 노려보자고 하셨는데 유창희 본부장님, 네. 근데 솔리드가 너무 많이 올라서 물론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이거 부담되긴 합니다. 솔리드 외에는 통신 장비 안에서 진입 가능한 종목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2순위, 3순위 없다고 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없으세요? 사실은 지금 솔리드가 가장 대장주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오픈랜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영국이라든지 독일, 일본 같은 경우는 오픈랜이 상당히 상용화되고 이게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시험 단계예요. 근데 솔리드라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 점유율이 한 15% 정도, 그러니까 한 2위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또 기술력도 확인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오픈랜이 중요한 게 이제 5G 구축이 덜 되어 있는 국가들이 이 오픈랜 기술을 활용해서 5G를 더 확대하거나 혹은 뭐 6G 이렇게 넘어갈 때 오픈랜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는 어느 한 장비를 쓰게 된다라면 호환성 때문에 그 장비로만 통신 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오픈랜이라는 기술을 도입하게 된다라면 다른 회사 거를 사용해도 이게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중국 이제 화웨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좀 대체하기 위해서 오픈랜이라는 기술이 좀 각광을 받았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된 통신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올해 한 30억 달러 자금을 집행을 했고 이거 한 50억 달러까지 필요하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AT&T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오픈랜으로 한 70% 정도 5G를 설치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어저께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은 솔리드가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윗꼬리가 나온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윗꼬리가 나온 위치가 이제 작년에 그리고 올 초에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뭐 6G 이런 것들이 조금 이슈가 있을 때 솔리드가 올라갔을 때가 7,000원, 7,200~300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딱 그 자리에서 이제 윗꼬리가 나온 거라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온다라면 오히려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관련돼서 역할을 해줄 텐데 삼성은 통신 장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워낙에 적다 보니까 조금 작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지금 우리가 통신 장비 안에서 딱 봐야 될 건 두 분 모두 다 만장일치로 솔리드 하나 찝어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양자 컴퓨팅이 이런 작은 종목들만 쏘아 올린 건 아니거든요. 반도체 쪽도 오늘 시세가 나고 있는데 뭐 반도체가 무조건 뭐 양자 컴퓨팅 때문에 오른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그 이슈도 좀 있긴 합니다. 아까 우리 얘기를 했던 것처럼 IT 투톱은 좀 방향이 갈리고 있고 그리고 소부장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수를 뭐 완전히 올려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의 힘은 안 된다라는 건데 그 소부장들이 오르는데 보면 HBM 가고 에이직 반도체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HBM이랑 에이직 같이 갈 수가 있는 것일까? 원래 번갈아 가면서 올랐었는데 오늘 함께 가니까 이건 또 어떤 현상인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두 개 같이 가니까요. 투자 포커스 어디에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왜 같이 가는 건가요? 어디에 맞춰야 되나요? 그 중심에는 이제 브로드컴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양자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지금 시장의 중심은 엔비디아냐 브로드컴이냐 이제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엔비디아로 올해 상반기에 많이 올랐다면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의 상반기에 어떤 상승 모멘텀은 브로드컴을 좀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뉴스에 따라서 SK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니 HBM3도 올해 결국엔 퀄테스트 완벽하게 통과했다라는 소식도 없는데 과연 HBM4를 납품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이제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보단 SK하이닉스가 이 뉴스에 온전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플러스 HBM 부품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죠. HBM 밸류체인들이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대표적으로 뭐 PSK홀딩스 정말 오랜만에 언급 드려보는 것 같아요. 네. 전공정 관련 혹은 이제 HBM 관련 기업들이 지금 흐름이 좋고 또 이번 12월 달 들어오면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가장 좋은 쪽을 보여줬던 게 바로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 대표적으로 ISC와 이제 리노공업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만드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
여러 기업들이 이제는 각자의 그 칩에 맞는 테스트 소켓이 필요하다라는 스토리가 필요한 거고, 그러면 그 제품에 맞게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지금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존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버텨낼 수 있는 체력도 좀 갖고 있기에 다른 반도체 소부장주들보다는 이쪽이 더 좋다라고 좀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 기조는 이번에만 그럴 것이냐, 아니면 다음에도 이어질 것이냐라고 놓고 고민을 해봤었을 땐 저는 다음에도 이 강세, 그러니까 지금 강한 종목이 계속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따로 좀 정리를 해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올해 이제 1분기,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올라왔다면 맞아요. 이제는 일부 몇 종목에 한해서만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에 오늘 그 힌트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게 잘 정리를 해놓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반도체 소부장이 엔비디아 힘입어서 갔다면 이제는 브로드컴과 함께 좀 발맞춰 갈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종목 잘 가려봐야 되는데 앞서 시장 전략 얘기 나눌 때 오늘 종가상으로 메이저 주체들 수급 들어온 반도체 소부장주 좀 정리해보자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반도체 빅2는 어떻게 봐야 될까? 오늘 상반된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상승부를 보시는 것처럼 켜고 있지만 삼성전자 오늘 하루 동안 변동성이 좀 심했네요.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지금 강보합권으로 나름 또 시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답답하네요. 자, 일단은 유창희 본부장님 오늘 보면 삼성전자 뭐 당분간 좀 횡보할 것인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좀 마찬가지로 횡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추세가 갈린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IT 투톱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까요? 추세 갈린 지는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래도 삼성전자는 계속 하락을 그렇긴 하고. 한데, 네. 일단은 정확한 어떤 방향이 나오기 위해서라면 저는 4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이닉스도 잘 가다가 좀 꼬꾸라졌고 삼성전자도 반등을 좀 줄려다가 꼬꾸라진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실망감 때문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3등 업체 실적 실망감이 과연 이제 1등, 2등 업체한테 얼마나 연관성이 좀 깊은지를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이미 지금 꺾이고 있죠. 그러니까 전망치가 계속 내려오고 있죠. 4분기 실적 전망치가. 근데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하향 추정하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AI 반도체가 HBM이 공고하기 때문에 실적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 하락을 AI 반도체가 다 상쇄한다. 라고 보고 있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후자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들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가 주가의 방향성이 나온다. 그럼 그 전까지는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5만 2천 원 정도, 5만 3천 원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한 5만 4, 5천 원까지 반등하는 정도 수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아마 1월 말 정도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한 기존의 패턴대로 한 16만 원, 뭐 혹은 16만 원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한 18만 원이나 19만 원 정도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 상단에서는 좀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갖는 게 맞다. 계속 이게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브로드컴이 엄청 오른다고 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가겠지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무리수가 있는 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엔비디아로 계약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더 만들 수 있는 캐파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나마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매출 집계가 되는지 내년에 브로드컴도 하반기나 돼야지 시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크하시면서 관련된 기업을 봐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 그리고 상단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고 저희 IT 투톱에 대한 전략까지 좀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까지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이번에는 자율주행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트럼프와 머스크 동시수혜주다. 여전히 좀 잘 달릴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장이 사실 좋지 않은데 이쪽이 너무 잘 달려서 지금 이 섹터 상승률만 봤을 때는 시장 되게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10%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란장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는데 이게 뭐 섹터 내 순환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원래 대장주로 봤었던 퓨런티어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이 좀 더 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후발
주자들을 봐야 되는 건지 김태성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일단 11월 달 들어오면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던 기술은 FSD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FSD 플러스 로봇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점이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슬라의 FSD는 전체적으로 카메라 모듈 기준의 FSD,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로 사방을 다 보면서 이제 주행을 하는 자율주행 기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에 특화되어 있는 퓨런티어가 당연히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 자율주행이 이제 로봇이 붙으면서 레이더와 같은 센서류를 만드는 기업들까지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 지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야기가 굉장히 미국은 주를 이루죠. 지금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게 받은 돈이 있어서 아마 규제 완화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해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규제 완화가 테슬라에게만 혜택되는 게 아니라 구글의 웨이모에게도 굉장히 좋은 뉴스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테슬라 FSD는 카메라 모듈이나 구글의 웨이모, 그러니까 구글의 이제 자율주행은 카메라 모듈 플러스 센서류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만 바라봐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 퓨런티어가 올라갈 때 센서류들은 많이 못 올라갔었던 상황이에요. 지금은 가격적으로 누가 더 메리트가 있느냐, 누가 더 낮은 위치에서 내가 살 수 있느냐 이것 또한 굉장히 좋은 중요한 포인트라서 오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같은 기업들이 시세를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2주 뒤면 CES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럼 CES에서 뭐 양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결국 로봇 이야기를 할 때 또 빠지면 안 되는 게 바로 카메라 모듈과 센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가시되 대장주인 LG이노텍은 수급의 개선이 절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방금 저희가 언급드렸던 부품사 퓨런티어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 있고 그리고 i3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쪽도 레이더 센서를 만드는데 사실 이쪽은 자율주행이라기보단 방산 쪽에 조금 더 이제 특화되어 있는 이제 센서류이긴 해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또 무슨 이야기를 했죠?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i3 시스템까지도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센서 기업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제 센서 쪽에 우리 집중해보자 얘기를 주시면서 종목도 꼽아주셨어요. 퓨런티어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i3 시스템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도 종목 잘 가려봐야겠네요. 자, 그러면요. 자율주행 규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 좀 속도를 내면서 그 완화를 할 것인데 거기에 분명히 이런 작은 자율주행 관련주 말고 현대차, 기아도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워낙에 못 가잖아요. 그리고 앞서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나오셨을 때 기아를 원픽으로 꼽아주셨고 오늘도 그 원픽 관점은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국내 완성차주는 왜 이렇게 못 가는 걸까요? 제가 완성차를 원픽으로 꼽은 건 자동차기 때문에 원픽으로 꼽은 거지 소프트웨어 때문에 원픽을 꼽은 게 아닙니다. 그냥 완성차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들 기업은 지금 SUV가 됐든 하이브리드가 됐든 수익성 높은 차량을 판매를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오르고 있다. 그래서 저평가의 관점에서 또 배당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자율주행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사실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대기아는 형편없죠. 최근에 GM 같은 경우도 아예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포기를 한 부분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뭐 웨이모라든지 그리고 뭐 구글, 죄송합니다. 그 테슬라 FSD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시장을 좀 선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현대차가 미국의 전기차를 전기차 거기 차량 기존에 판매했던 차량 그 구매자들한테 슈퍼차저 충전 어댑터를 그냥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미국은 FSD 그 충전 슈퍼차저 방식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이나 미국의 전기차 판매할 때는 다 슈퍼차저 방식의 충전을 사용하는데 그 전에 통일되기 전에 판매된 차량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어댑터를 주는 것만큼 만약 현대기아가 만약에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FS가 됐든 웨이모가 됐든 이거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으로만 본다라면 현대기아는 아직은 기술력이 많이 좀 뒤쳐져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좀 완성차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전기차의 어떤 성장 모멘텀 이런 걸로 바라보는 게 조금은 더 편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나 뭐 배당 매력이나 고환율 관련해서는 볼만하지만 자율주행 가지고 이제 현대 기아차를 보지는 말자.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섹터까지 이야기를 다뤄봤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나눠볼 부분은 바로 콘텐츠 뭐 이런 쪽입니다. 알리바바 이야기도 있고 좀 두 가지를 좀 묶어봤어요. 일단은 오징어 게임 2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상당히 갈렸는데 혹평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 2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왔어요. 거의 뭐 어제 시간후에서도 하한가 맞았고 오늘도 지금 뭐 하한가에 위치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두 자릿수 급락하는 경우도 크고요. 물론 이게 공개되고 나면 사실 뭐 다른 드라마처럼 1, 2화하고 몇 주 기다렸다 또 나오고 이런 거면 이제 시청률이 올라가면서 뭐 주가도 갈 수 있겠지만 7편이 한 번에 공개되다 보니까 재료 소멸 느낌이 강하잖아요. 김태성 본부장님, 지금 혹평이 너무 나와서 이런 뭐 실망감, 재료 소멸 이런 것 때문인 건지 아니면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관련주들도 같이 밀리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가지 다인데 저는 가지고 있었던 전략부터가 조금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그러면 덜었어야 네,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다시 살 때 사더라도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그러니까 영화, OTT 혹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나오기 전에 가장 주가는 좋습니다. 근데 막상 나오고 나면 세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단어를 항상 쓰는데 네. 출시한 날이 가장 안 좋고 개봉한 날이 가장 안 좋아요. 특히나 오징어 게임처럼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1편을 뛰어넘는 2편은 참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다소 좀 위험한 전략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작품이 이제 개봉을 하고 나면 그냥 단순히 내용이 좋고 흥행을 좀 할 것 같다 하더라도 오늘 개봉했기 때문에 빠지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은 정말로 며칠 추이를 지켜보면서 더 살 건지 아니면 덜어낼 건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나오자마자 온갖 지금 안 좋은 이야기들이 더 상대적으로 좀 많은 상황이라서 이게 과연 1편을 뛰어넘는 어떤 뷰수를 기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부가 좀 붙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징어 게임 때문에 올라온 부분은 지금 다 반납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일정 부분은 꼭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추후에 이제 다른 작품이 언급이 되면 올라오겠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시점과 그 일정을 모르는 상황이기에 만약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현금이 묶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기대감에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도 그렇고 콘텐츠도 그렇고 공개되면 딱 이렇게 떨어지던데 이미 좀 차익 실현 물량도 크게 나왔었고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비중을 좀 줄여보자 얘기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요. 알리바바 그룹과 관련해서 이제 신세계 그룹 맞손 잡은 거 그거 얘기 좀 해볼게요. 분명히 이거 굉장한 뉴스 같아요. 소매 유통 쪽에 판도가 뒤집힐 만한 하나의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마트가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증권가에서 뭐 시너지를 더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보여주겠죠. 이게 뭐 합작법이 설립이 됐으니까. 근데 이 평가 때문에 이마트 주가가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창희 본부장님?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나요? 두 개의 사업 모델이 완전 다른 건데. 그리고 이제 G마켓도 지금 이미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주가가 사실은 뭐 트럼프를 만나면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이제 또 알리바바하고 협업을 한다고 하면서 아침에 갭상승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제조업은 아니고 유통인데 트럼프를 만나고 온다고 해서 어떤 것을 받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알리바바랑 협업을 해서 어떤 것을 더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올랐다는 인식들, 그리고 뭔가가 확실한 내용이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차익선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또 차익선 매물도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시너지에 대해서도 약간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반면에 확연하게 갈리는 게 CJ 대한통운 너무나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요 반사수의 기대감을 이쪽이 다 받아가는 것인가? 김태성 본부장님, CJ 대한통운 하나만의 이슈일까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뭐 택배 물동량 관련해서 이 운송 섹터에도 훈풍이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일까요? 오늘 움직인 건 그냥 CJ 대한통운만 움직이는 이슈였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하루짜리 단발성 이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많이 붙긴 했지만 윗꼬리가 달린 그러니까 음봉 캔들로 지금 마감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일단 CJ 대한통운을 너무 공격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추후에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서 비중 조절 플레이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그래도 지수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수가 올라오는 속도, 올라오는 어떤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그 안에서의 수급 주체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지금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플레이하는데 그 금액들이 몰리는 종목에 가서 우리가 플레이를 해야 살 수 있고 팔 수 있지, 그들이 몰리지 않는 종목에 우리만 가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우리끼리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렇지만 남은 12월 그리고 1월 초에 어떤 시장은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플레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CJ 대한통운만의 이슈였다 얘기 주셨고 덧붙여서 시황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지수가 그래도 이제 낙폭 좀 줄이면서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코스피도 2,400선 다시 일단 회복하면서 2,406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664선 지나가면서 낙폭은 전체적으로 저점 대비해서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 끝까지 잘 보자라고 좀 연말까지의 전략 챙겨주셨는데 오늘 저희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SL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